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김상범이라고 하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파생상품과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뭘까요? 이런 파생상품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해보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다만 그 책에 나온 내용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와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서 60점 정도를 맞출 각오를 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용어의 이해입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중간 이상의 정도의 어떤 득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하고 여기서는 최소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그 13강에서는 파생상품 펀드의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많지 않은 거죠. 많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분야가 이런 법규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될 그럴 강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의 차이, 이것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존이 안 된다. 원금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이냐 비금융투자 상품이냐로 나누는데 만약에 은행처럼 우리가 예금을 해서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비금융상품이 되고요.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는 금융투자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비금융상품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단답형식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증권의 6종류. 증권의 6종류가 있는데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 예탁증권, 파생, 결합증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6가지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일단 용어가 어렵죠.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일단 이름부터 파생상품도 뭐냐? 금융투자상품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생상품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장외상품이 있고 이거 틀렸네요.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이 있는데 장내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소처럼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장내고요.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장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있다. 거래소 같은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장내고 또 거래소가 없이 1대1로 붙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장외 파생상품이 되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죠? 결국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점차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접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일단 이름부터 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범위와 법규의 번화인데 파생상품 그 개념 중에서 종류는 두 가지다.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이 있다. 비금융투자상품은 예금 아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 따로 또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화표시 CD. CD는 뭐냐? 현금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내가 종이를 주면 다시 그 종이에 대한 금액대로 은행에서 반대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속한 증서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손실을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CD
은행 용어입니다. 은행 용어 CD. 그리고 수익권, 관리 신탁의 수익권.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이 수익이 나면 나한테 그 수익금을 줘라고 권리 계약을 맺은 것인데 그런 권리 계약도 손실을 볼까요? 예, 손실을 보지 않겠죠. 이 권리에 대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존이 가능하냐, 원금 보존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이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원금 보존이 안 되는 증권, 즉 주식과 같은 증권이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파생상품이 있다. 결국은 파생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파생상품은 뭐냐? 네,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먼저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자, 두 번째 파생 결합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 예. 파생상품 아까 파생상품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장래와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은 뭐냐면 어떤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었다. 또 다른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누구누구에서 파생되었다. 즉 거기에서 산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산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뭐냐 하면 기초자산이에요. 기초자산. 자, 그런 기초자산을 통해서 요것이 움직일 때에 따라서 수익이 변하는 그런 상태의 상품이 파생상품이고 자, 그러면 파생결합증권이야. 요것도 이름이 또 애매모호하지만 파생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증권하고 결합했어요. 예, 증권하고 뭐가 결합됐어요? 예, 이런 파생상품과 증권이 서로 결합됐다. 예, 그래서 증권은 증권인데 거기에 파생상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파생상품 또 말 자체가 어려운데 가장 쉬운 파생상품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선물 옵션, 즉 깡통차는 그런 거래가 파생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다가 또는 채권에다가 선물과 옵션을 더해서 만든 금융상품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겠지만 파생결합증권은 어떤 상품에다가 주식에다가 금융상품인데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것을 더해서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파생결합증권은 그 대신 증권에 대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으로 규정한다. 그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리고 이름을 또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펀드는 뭐냐?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집합투자기구. 우리가 법규에서는 그냥 펀드 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펀드의 종류를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이 5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미래에셋 아니면 A 회사의 큰 그 주식형 펀드는 증권 펀드고요. 또 부동산 펀드는 따로 있고요. 특별자산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이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식이 아닌 것들에 대한 거고요. 주식과 또 혼합해서 만든 건 혼합자산이고 단기금융은 MMF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생상품의 투자 범위로는 단기금융 펀드를 제외한 4개 펀드는 뭐예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다. 예, 투자. 즉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증권과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과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특별자산과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혼합자산과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단기금융, MMF, 즉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파생상품 대한 투자의 제한. 파생상품은 위험하죠.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 보호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법규가 뭐냐면 투자의 제한입니다. 투자의 제한인데 파생상품 펀드는 4개 펀드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MMF 단기 금융 펀드로만 제외해놓고 나머지에다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는 몇 %까지? 그 자산의 50%. 그 시험에는요 숫자가 가끔 나옵니다. 그 숫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10, 30, 50, 100, 400 뭐 이런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50%를 넘었으면 어떻게 돼? 파생상품 펀드고요. 요 기준 즉 반을 넘어서 파생상품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동산 펀드나 증권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도 다 파생상품 펀드로 되고 다만 그 펀드 내에서 50% 미만으로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1%를 증권에다 투자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건 증권 펀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 이상을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면 그것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러한 펀드들은 파생상품에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어느까지? 반 미만까지 투자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만 혼합자산 펀드는 제한이 없이 파생상품 펀드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등의 의미와 규정.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상품 등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이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파생상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고 하는 것들을 등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생결합증권. 아까 말씀드렸죠. 파생상품 즉 옵션과 선물과 그리고 증권과 합해서 난 그런 상품이 파생결합증권이고요. 또 자산을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이 집합투자증권 뭐예요? 펀드. 그러니까 반 이상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파생상품에 속하고 또 위험평가액이 펀드 재산의 몇 %? 10%를 초과하는 즉 10% 이상 펀드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파생상품이라고 칭한다. 즉 파생상품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주요 내용들은 파생상품 펀드가 있고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이 있고 또 파생상품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정의는 뭐냐? 파생상품 매매, 즉 선물과 옵션 등의 매매로 인해서 위험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위험평가액이고요. 최대 손실 금액이 몇 %? 10%를 초과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칭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10% 나왔죠. 숫자는 10단위로 거의 외워주시면 되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10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어디에다 투자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파생결합증권은 왜 50%가 될까요? 파생결합증권은 아까 파생상품 뭐야? 플러스 주식 또는 채권, 채권 이렇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섞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를 조금 더 허용하겠죠. 그래서 50%까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퍼센트냐? 파생 결합증권이 나오면 얘는 좀 안전하구나. 따라서 5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파생 결합증권. 앞에서 얘기 나오는데 계속 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다음에 내가 이러한 문제가 나와도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파생 결합증권의 정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건을 알면 조금 더 이름을 부르기 쉽겠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ELS 펀드. 증권회사에 가면 ELS 펀드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큼 가격이 되면 뭐 20%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조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생결합증권의 대표적인 그 사례죠.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ELS 펀드가 뭐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또 물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기가 한번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름 가지고 외우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따라서 직접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ELS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의 정의는 뭐냐면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이런 것들이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즉 아까 주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도 대상거래가 되는데 이자율, 지표, 단위. ELS, 증권회사에서 있는 ELS는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가격을 기준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그것과 변동을 해서 그러한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은 아까 그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장내가 있고 장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장내, 장외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또 이것이 또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주식이나 증권 이런 것 증권 등은 장내 즉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 시장 내에서 어떤 법규나 규정이나 그런 상태로 그 거래를 공정화할 수가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상을 찾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회사, 어느 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대중들이 공정하게 거래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붙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1대1의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장외라고 그럽니다. 장외. 그런데 장내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거래소가 있어요. 뭐 시카고에도 있고 제일 큰 게 뭐 시카고 선물 거래 또 상품 거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들은 장내. 그리고 1대1로 붙어서 그러한 대상자를 찾는 것들은 장외. 장외로 많이 할까요? 장내로 많이 할까요? 장외도 상당히 더 크고 이런 것들이 이 파생상품에 대한 것들은 장외 거래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선물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로 주문 낼 수 있을까요? 네, 주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내고요. 1대1로 거래돼서 계약서상으로 주문을 낸다. 아니면 서로 만나서 주거지 받고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뭡니까? 선도. 선도 거래는 미리 정해진 날짜에서 현금과 돈을 바꿔치기로 하기로 한 것들이 선도고요.
수합은 교환입니다. 교환. 예. 너 나는 달러를 이렇게 이 시간에 엔화하고 달러를 언제 어떻게 나랑 바꾸기로 약속을 하자. 즉 약속을 해서 손실이 나도 어떻게 됩니까? 교환하기로 했죠. 그냥 교환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합이라고 해요. 수합. 따라서 장외로 대표적인 거는 선도 거래나 수합이고요. 장내 거래는 선물 거래나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험에 나올 문제 한 가지가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왜냐하면 어떤 상품으로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금융투자상품, 뭐 주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주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통화, 뭐 달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일반 상품, 여기서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 제조된 상품이 아니고 대체로 구리, 석유 이런 것들을 주로 원자재, 곡물 이런 것들을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은 책상, 걸상 여기 상품이 아니고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위험, 그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거래됐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의 신용위기, 국가 신용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 신용위기를 가지고도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신용위기가 얼마나 더 그 위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배팅을 하는 거죠. 즉 이러한 것들도 만들다가 보니까 신용도도 물건이 될 수가 있겠다. 또 그런 것들도 한마디로 거래를 해서 가격 차이가 바뀔 수가 있겠다. 이런 변동성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금융회사는 돈을 벌려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건도 이런 신용 위험을 가지고도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이걸 거래를 하느냐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돈이 되니까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것이 있겠죠. 선물과 옵션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제로섬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그런 것들이 제로섬인데 그러한 상품을 만들다가 보니까 신용 위험까지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신용이요. 그리고 기타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뭐 날씨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뭐 경제적인 상황들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러고 다만 그것이 지수, 즉 뭐 고용에 대한 지수, 또 뭐 그 경제, 뭐 GDP에 대한 지수 이런 지수로도 그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의 항목도 외워두시고요. 이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번서부터 뭐 몇 번 이렇게 달려있는 그 어떤 문제들, 항목 이런 거는 뭡니까? 시험 내기 가장 좋겠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 정도까지 나와 있는 정도의 그 어떤 그 제목을 달고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아닌 것들로 찾아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알아둬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편한가, 이의 제기를 안 받는가 이런 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기초자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 파생상품인데 공모하고 사모가 있어요. 즉 뭐냐 공모는 몇 명 이상? 앞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50인 이게 다 50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1인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51인이 되면 어떻게 돼? 공모로 가는 거고요. 모집하는 사람이 50인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사모입니다. 사모. 그러니까 공모와 사모를 먼저 구분하시고요. 자, 사모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철저히 제한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뭐야?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제한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가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에도 반드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동일증권의 몇 %? 예, 10%. 동일증권 모르면 어떻게 돼요? 10% 찍으세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몇 %? 예, 30%까지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결합증권은 어떻게 돼? 조금 더 안전하죠. 그래서 요거는 공모일 경우 몇 %? 30%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 시행령으로는 동일 종목 100%까지도 한다. 원스탁. 요거는 한 종목 ELS 펀드. 즉 요거 ELS 뭐라 그랬어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그랬죠.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인데 ELS가 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몇 %까지? 그냥 100%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종목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으니까 100%까지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뭡니까? 10%, 30%, 100% 이런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공모와 사모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에 대한 규제가 있고 사모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럼 공모에 대한 규제가 높을까요? 사모에 대한 규제가 높을까요? 반드시 공모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모와 사모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공모, 사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분명히 우리는 외워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모와 사모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도 있어요. 공모와 사모가 대부분 다 공통이죠. 왜냐하면 다 모집해서 펀드를 만드는 거니까. 대체로 장외 파생 상품은 반드시 적격된 요건을 갖춰라. 즉 적격이라고 얘기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은행이나 또 기타 기관 이런 것들도 한 개인이라고 그랬죠. 한 1대1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적격한 즉 회사가 괜찮은 또 금융기관인 그런 회사와 거래를 해라. 사모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장외 상대방에는 적격한 대상자로만 거래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위험평가가 뭐라 그랬어요?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모는 제한을 많이 뒀어요. 몇 %까지? 네 돈만큼 해라. 그래서 100%까지고요. 사모는 4배까지. 4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400%. 자, 이거 어떻게 외워요? 사모는 뭐요? 사모. 사모 4네요. 그러니까 40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절대로 안 까먹죠? 야, 그리고 또 하나. 펀드에 동일 증권 투자 한도는 몇 %? 펀드의 10%. 대부분 다 10%고요.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상대방 A라는 펀드와 거래하는 옵션의 상대방도 10% 이상 상대방을 벗어나지 않게 10%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다만 사모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의 위험 지표가 있어요. 파생상품은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리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어떻게 통보해요? 매일 그 투자단에 통보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 인터넷에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4가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계약 금액, 만기, 손익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구조 변동, 그 다음에 최대 손실 예상 금액.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글자 개, 만, 시, 최. 요것만 외우세요. 개, 만, 시, 최. 그래서 다음 중 파생상품의 위험 지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계약 금액, 만기 손익 변동, 시나리오 최대. 그래서 워낙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될 것 2가지.
매일 공시해야 될 것 두 가지. 이건 이렇게 찾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 그 공시는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될 두 가지와 매일 공시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정해요? 금융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파생상품에 대한 법규는 제한이 있냐 없냐, 또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